이번 여름방학에는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말고 그냥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세요. 아니, 교수님, 한국의 한류는 거품이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로 돈 벌러 왔던 후진국 한국? 광부와 간호사를 보낼 정도면 얼마나 낙후된 곳이겠어.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해외여행으로 가장 인기 지역이 한국이라고. 젊은 시절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보는 게 낭만이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의 배낭여행을 꿈꾸고는 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낭만이 많이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최근 젊은이들은 몸뚱아리가 재산이지라며 패기 있게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모든 게 계획된 여행, 무리해서라도 비싼 호텔, 그리고 편리한 여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몸뚱아리 하나만 믿고 무작정 부딪혀보던 시절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편한 여행을 할 수는 있지만 패기 있게 부딪혀보는 여행을 하는 경험은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편리한 여행을 추구하기보다 한국에 맨몸으로 와서 직접 부딪혀보겠다는 독일 처녀의 사연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잠깐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독일의 평범한 대학생인 샤블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방학 전 교수님이 수업 중간에 하셨던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수업 시간이라고 늘 딱딱하게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떨 때는 수업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친 적도 있는 교수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젊은 시절 한국과 일본에 각각 3년, 4년씩 체류하기도 했었고 자신이 그때 세계는 정말 넓고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던 좋은 경험이라며 학생들에게 되도록 멀리 정말 저 멀리 아시아, 동쪽 끝의 나라까지 가보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젊고 혈기왕성한 이 시점에 꼭 해외에 나가보라는 말을 하시고는 하셨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럭셔리한 호텔, 이미 인터넷에서 평점이 높은 식당에만 가보는 경향, 그리고 잘 정비된 관광지만 돌아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자신이 젊었을 때는 그런 정보도 없이 일단 막무가내로 부딪혀보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열악한 숙소에서도 자보고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에 가서 말도 안 통한 채로 메뉴를 시켜서 먹어보고 했던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도전 정신이 결핍되어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는 했는데요. 물론 학생들 중 교수님의 옛날 이야기를 지루해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학기가 끝나면 교수 평가를 좋지 않게 줄 거라며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그 교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속뜻을 이해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따라 교수님이 예전에 머물러 봤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가기 시작. 한국 이야기를 종종 하실 때마다 저는 그 어느 영화보다 재미있게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장면이 상상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수님이 방학 때 해외에 나가보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부터 저는 이미 방학 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대학생 때 해외로 배낭여행을 다니는 게 낭만이 있는 일이었고 유행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지만 낭만을 찾아 무작정 해외로 떠나고는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며 저에게도 해외에 다녀와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라는 의미에서 한국행 티켓을 예약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저도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이답게 솔직히 검증된 호텔 어플을 통해서 호텔의 평점을 보고 숙소를 정했고요. 제가 가볼 식당들도 마찬가지로 구글 평점이나 사람들이 올려준 후기를 보고 어디에 방문할지 사전에 미리 정해놓기도 했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의 관광지도 싹 검색해 본 뒤 제 취향에 맞는 장소로 여행을 가볼 계획을 다 세워놓기도 했어요. 어른들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볼 때 안전하고 검증된 여행, 실패 없는 여행을 계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교수님이나 부모님 말씀처럼 도전,
정신없는 여행을 할 바에 뭐 하러 하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고 스스로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한 여행, 조금 더 안전한 여행, 그리고 실패 없는 여행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뀌게 됩니다. 방학을 앞두고 교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을 바꾸게 되었죠. 최근 자살률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젊은 층에서의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수님은 지금의 기성세대, 혹은 더 오래된 세대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왔다며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한 스마트폰,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었지만 반면에 더 게으르게 만들었다며 말씀을 이어나가셨는데요. 과거에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야 했고 최소한 도서관에 가야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했고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를 펼치고 머릿속에서 그 복잡한 길을 외워서 다녀야 했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대신에 불편함 속에서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면 상당히 감사함을 느꼈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는 기분을 느꼈다며 지금의 세대는 작은 고난과 작은 역경에도 쉽게 좌절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편리해진 생활과 힘든 일, 한 번 안 겪어본 지금 세대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나약하고 돌이켜보면 이겨낼 수 있는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좌절한다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 세대들을 비판하고 싶다는 말씀을 이어가셨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교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고 저는 방학 때 다녀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의 숙소들을 취소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죠. 그러면서 낯선 사람과 같이 자야 하고 불편하지만 오히려 불편함을 느껴보자는 취지로 게스트하우스 같이 다인실 방으로 예약을 싹 바꾸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한국의 맛집과 관광지에 대한 동선을 설정해 놓은 것도 싹 지워버렸습니다. 저도 너무나 편하게 스마트폰 지도 속에 식당과 관광지를 모두 입력해놔서 지도에 표시되도록 해두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나니 저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계획도 없어져 버리게 된 셈이었고 내가 한국을 잘 여행하고 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속 그 정보들이 없어지자마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편리함에 익숙해진 제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자마자 두려움을 가지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나약한 나였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국으로 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학 전 마지막 수업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계획했는데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목적지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전적인 여행을 시도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의 응원을 받기도 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저의 이런 여행 계획 변경에 저희 부모님도 걱정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더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다며 자신들도 젊었을 때 멋모르고 도전한 여행이 더 기억에 남는다며 응원을 받기도 했거든요. 요즘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 여행 직전 저는 원래 캐리어 2개의 각종 옷과 액세서리들을 가득 담아서 가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원래는 신발도 2켤레 더 가지고 가고 모자도 챙겨가고 방문하는 식당이나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관광지에서 입을 옷을 종류별로 다 가져갈 생각을 버리고 가장 작은 캐리어 하나에 가장 편한 옷, 그리고 속옷과 양말, 또 신발은 이곳 독일에서 신는 편한 운동화 하나만 신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예쁜 모자도 챙겨갈 생각도 당연히 버려버렸고요. 심지어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한국의 카페에 앉아 각종 정보들을 찾아보려던 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한국에 가서 아무데나 부딪혀보자는 여행 컨셉으로 가기는 했지만 이미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많은 상태이기는 했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좋은 후기들을 많이 본 상태이고 꼭 가봐야 할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기대감도 가득했고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두었고 6인실 방을 배정받았죠. 그리고 1층 로비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커다란 신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발을 벗고 맨발이나 양말을 신은 채로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집안 문화죠. 집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 말이에요.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이기는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숙소에 도착하자마 신발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원래 예약했던 호텔이었다면 혼자 지냈을 것이었기 때문에 호텔 내부에서도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을 것인데 게스트하우스에 오니 한국의 가정집처럼 이런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기존에 신발을 신고 생활하던 문화에서 점점 실내에서는 신발을 멀리하게 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게 더 위생적이고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에게도 건의를 해봤지만 부모님은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저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참에 한국에서 이런 문화를 경험해보고 정말 제 생각대로 괜찮다면 독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설득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코팅된 계단을 오를 때나 2층에 올라가서 공용 공간을 지나 방으로 갈 때에도 그 촉감이 신기하기는 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실내보다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이 들었고요. 게다가 신발을 벗으니 실내를 돌아다닐 때 내가 지금 쉬기 위해 이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당연히 청소할 때도 더 쉽지 않겠어요. 밖에서 가져온 작은 모래나 돌멩이들이 바닥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청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난이도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공용 공간에는 바닥에 앉아서 간단한 식사나 대화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동양식 좌식 문화를 처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제가 처음 방에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어서 편하게 짐을 풀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혼자 편하게 내 공간을 오롯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었지만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설레임도 있었으니까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눈을 떠보니 게스트하우스 안은 북적이는 듯 했습니다. 거실 좌식 의자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조심스럽게 밖에 나가보니 처음 본 저를 환영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외국 관광객이 섞여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신기했고요. 독일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신기한 편이기는 하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낄 수 있었고 이미 한국을 며칠 여행해 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한국과 사랑에 빠진 듯한 눈빛과 말들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더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된 게 행운이라며 다들 자신들이 가본 맛집이나 관광지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저는 인터넷 평점이 아니라 입소문을 듣고 추천받은 식당에도 가보는 여행을 정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제 입맛에 딱 맞는 음식점에도 가볼 수 있었어요. 특이한 것은 오히려 서양식 음식보다 한국식 음식이 저에게 더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왜 이렇게 나는 건지 그런데 그 땀이 찝찝한 게 아니라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추천받은 관광지는 사실 어디를 가나 다 좋았습니다. 실패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부터 자체가 이미 관광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대단한 모습들이었거든요. 저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살고 있지만 베를린은 서울만큼 발전하지 못한 도시거든요. 한국의 서울은 베를린보다 몇십 년은 앞서 있는 굉장한 도시죠. 건물들도 키가 크고 도로는 어찌나 넓고 쾌적하게 잘 뚫려 있는지 직선으로 곧게 뻗은 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진정한 도시는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날씨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해가 떠서 좋았으며 어두워서 우울한 기분이 들고는 했던 독일과는 차원이 다른 날씨였어요. 변덕이 심한 독일 날씨 때문에 우산은 늘 필수 소지품이고 주로 신고 다니는 신발이 장화인 시즌이 많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심하게 오락가락하는 일상은 외출을 꺼리게 만들고 집안에만 박혀있게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집안에 있으면 왠지 나만 손해인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보고 싶은 생각이 마구 솟아나는 곳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한국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우중충한 날씨 속에 살던 독일 사람의 시선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더 표정이 밝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길에서 살짝 부딪혔다고 툭하면 싸우는 독일의 분위기는 어쩌면 날씨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참에 호주 출신의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여행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서울을 떠나서 지하철을 타고 꽤 내려가다 보면 수원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인생 최대의 경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수원에 도착했고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의 옛 성터에 가봤습니다. 화성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의 성 외곽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최고의 분위기가 연출되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한국을 여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곳 수원의 화성이라는 유적지는 추천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내부의 여행지만 추천해 주는데요. 서울 밖으로는 잘 안 나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경향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인터넷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수원이라는 도시에는 한국식 치킨 요리가 매우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복잡한 시장을 구경하며 지나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튀겨진 치킨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즉흥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줄 뒤에 붙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게 되었고요. 그 음식을 먹는데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그냥 이런 도전적인 상황이 너무나 재미있고 게다가 음식도 맛있었으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완벽했던 서울 밖 여행도 끝내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적막한 지하철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무계획 여행 입소문만 믿고 여행을 다니겠다는 이런 배낭여행을 왔기 때문에 한국의 수원이라는 도시에도 가볼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어른들은 왜 도전적인 여행이 낭만이 있고 도전적인 여행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도전적인 여행을 할 수 없으니 옛 향수를 떠올린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왔고 즉흥적으로 여행지나 식당을 추천받아 여행을 다니는 저에게 어느새 자신감이라는 마음도 생겼고요. 독일로 돌아가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편리함을 내려놓는다면 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죠. 모든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고 깨끗한 거리, 친절한 한국 사람들 덕분에 한국으로의 무계획 여행이 유난히 편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즉흥 여행을 오게 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지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이를 먹고 한참 전 일어났던 이야기를 회상할 날이 오게 된다면 저는 한국 여행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존재 말이죠. 이미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이 혹시라도 제 글을 읽었다면 저는 과감하게 저처럼 도전적인 여행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너무 두렵다면 어려운 나라들 말고 한국을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곳으로의 도전적인 여행을 시도해 볼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여행을 성공해내신다면 분명히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따위 아파트에서 살려고 한국에 온 거니? 울부짖는 중년이 젊은 부부를 보며 소리치고 있네요. 이 중년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는 50대 셀리아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탈리아에서 의류 도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젊을 때는 단순히 옷을 좋아해서 소매업으로 시작하다가 남편과 결혼하고서는 좀 더 크게 사업하고 싶어서 도매업에 뛰어들었죠. 우리 옷들의 주요 생산국인 베트남이나 중국과 주로 교역을 쌓고 있어요. 40대 때는 꽤나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나이도 있고 해서 사업 확장에 과감한 투자보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정적인 선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2층 집에 수영장이 있는 넓은 주택도 구매했고 나중에 노후에 별장을 짓고 농사도 하고 싶어서 땅도 조금 사놓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30살에 동갑내기로 결혼해서 같이 사업을 키우면 이랬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는데 7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30대 후반이면 노산이고 비싼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도 여러 번 받았지만 소중한 생명은 저희 곁으로 쉽게 와주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보면 나에게도 저런 천사가 올까 싶은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았어요. 병원을 다니며 노력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40살을 바라보던 5월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네 그래요. 임신이었어요. 헛구역질이 이리도 감사하고 기쁜 일일 줄이야.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고 딱 2줄이 나오자 그제서야 남편에게 알렸죠. 평소 눈물이 많지 않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빵 한 조각 삼키기 힘든 입덧이 와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죠.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다음 씻은 옷들의 샘플들을 확인하느라 바쁘던 어느 날 갑자기 뱃속에 강한 진통이 오더라고요. 이 느낌이구나, 곧 나오겠다. 저는 첫 출산이었지만 딱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를 곧 만날 거라는 걸요. 다행히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몰라 출산 가방을 집이랑 사무실에 비치해놨었죠. 극심한 진통 간격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남편이랑 출산 가방을 챙겨서 평소에 다니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힘겹게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에게 영양분이 잘 안 갔는지 아이는 너무 작은 몸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고 바로 인큐베이터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노산에 가만히 쉴 걸 그랬나 하는 죄책감이 밀려오더군요. 힘들게 가진 아이가 잘못될까 봐 초조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씩씩하게 잘 버텨주었고 무사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뒤 저희 품에 안기게 되었죠. 아이가 신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지혜를 뜻하는 이사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물론 아기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이사벨이 웃는 모습이면 밤을 꼬박 새워도 행복했죠. 어느덧 이사벨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외동이니만큼 우리 부부가 이사벨에게 거는 기대도 각별했답니다. 성인이 된 어느 날 이사벨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꽤 찼는데도 남자친구를 한 번도 소개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는데 이사벨은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 인사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이사벨의 깜짝 선언에 너무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내심 사위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곧 제 생일이 다가오는지라 제 생일에 맞춰 이사벨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집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요리로 예비 사위를 대접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이사벨과 예비 사위는 저녁 7시쯤 온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녁 6시가 될 무렵 입을 양복 바지를 찾으러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날을 위해 새 옷처럼 드라이를 해달라고 맡겼거든요. 저는 준비한 요리가 괜찮은지 다시 파티 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점검했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예비 사위가 빨리 도착한 걸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웬 젊은 동양인 남자가 홀로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자주 오는 우편 배달원도 아니었고 택배기사도 아니었거든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려다가 순간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이사벨의 남자친구 아니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동양인이었네.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 돌아왔어요. 남편은 문 앞에서 제가 동양 남자와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처음엔 갸우뚱하더니만 금세 웰컴 투 마이 하우스 하며 재빠르게 인사를 하는 거 있죠. 남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는데 침착하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가 많이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이탈리아어로 유창하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부부는 미소 아닌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 이사벨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사벨은 친구에게 물건을 받아와야 해서 남자친구만 먼저 저희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네요. 저희는 이사벨이 오고서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은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이지영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공과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로마 공과대학은 유럽 전역의 과학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평판을 얻는 대학이죠. 딸의 남친이 한국인이라 좀 당황했지만 공과대학을 다니라니 갑자기 신뢰감이 확 들었죠. 지금은 박사 졸업반이고 한국에 가서 의학 관련 제약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르다가 남편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탈리아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물은 거죠. 그때 딸 아이가 강한 의지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밝혔습니다. 남자친구와 이탈리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가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이 선택하고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이가 이탈리아를 떠난다는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아이가 한국인인 이를 따라 한국을 간다는 거더라고요. 딸 아이가 갑자기 한국에 간다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휴전국가로서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라라 안전하지 않고 이제서야 가난을 벗어난 나라 아닌가 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도 제 도매 사업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 등 아시아 사람들과 교역을 하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탈리아만큼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제 인식에서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가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딸 이사벨은 강경했어요. 우리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얘기하는 게 꼭 저 동양인 남자가 시켜서 한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운 이사벨이 스스로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저는 처음에 비통했다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사벨의 태도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느끼고 후회한다면 그 다음은 알아서 관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사벨은 말릴 수가 없었거든요. 투자를 하는 내내 이사벨과 이는 웃음을 주고받으며 행복해 보이긴 했습니다. 딸이 동양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때문에 걱정이 앞섰죠. 예비 사위가 동양인이라는 건 둘째치고 진심으로 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랬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우리 집에 종종 들러 같이 식사를 하고 주말엔 피크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못마땅한 표정이 얼굴에서 계속 드러났나 봐요. 남편은 이사회를 믿어보자고 했지만 저는 쉽게 안 되더라고요. 이사벨을 갖기 위해 7년을 고생했고 넓은 대저택 같은 곳에 수영장이며 놀이터며 오로지 이사벨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고작 얼마 사귀지 않은 한동. 남자친구가 저희 행복인 이사벨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이사벨은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딸을 보내고 우울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사위에게 정기적으로 이탈리아에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넉 달에 한 번씩은 이사벨은 지영이와 함께 이탈리아로 왔어요. 저는 소그룹 1년에 3번 정도 이탈리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사위의 형편이 비행기 값을 낼 정도는 되는구나. 한두 고서는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겠구나 하고 여겨졌어요. 어느 날 이사벨과 안부 전화를 하는데 이사벨이 이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딸이 좋아하는 이탈리아의 프라이웰 바디로션을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었는데
이사벨이 곧 이사를 가니 당분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거긴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 아니었나요? 이탈리아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해요. 많이 벌면 우리 부부처럼 수영장이 있고 창고가 있는 넓은 주택에 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파트가 맞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파트는 단독주택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만 사는 곳, 그곳 맞냐고 되물었죠. 아파트는 너무 낡아서 언제 무너져도 충격적이지 않을 정도로 낡은 집이잖아요. 이사벨은 웃으면서 아파트는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허름한 아파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지 좋아봤자 아니겠어요? 저는 이사벨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에 속이 터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살았으면 제가 가진 혜택을 나눠서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한국으로 간다더니 한국으로 처음 갔을 때보다 더 열악하게 살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의존 중인 나라인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뿐인 딸이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았어요. 낡은 집에는 바퀴벌레와 날파리가 들끓고 난방도 안 돼서 따뜻한 물도 안 나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이사벨이 한독으로 간다고 했을 때 더 강하게 말리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위가 최근에 일을 벌리더니 결국 잘 되지 않은 건가 이도 원망스러워지고 한복 자체가 더 싫어졌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지금 제가 사는 큰 저택에 이사벨과 함께 살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자니 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사벨에게 이사하자마자 저는 전화해서 당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사벨이 한국으로 이사한 지 5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딸과 사위가 이탈리아로 오는 바람에 딸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이탈리아로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지길 바랐지만 역시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맞았던 건가요? 5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따라오자고 하면 저를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이사벨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니 한국은 휴전국가인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최신식 건물의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느낌이었습니다. 택시 불러서 이사벨이 알려준 주소를 보여주며 거기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는 인천을 지나 한강을 가로지르며 달렸습니다. 겉으로는 서울이 상당히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한강이라는 강을 끼고 양옆으로 곱게 솟은 빌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사벨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눈앞에 아파트가 보였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에는 5층 내외의 노후화된 아파트가 훨씬 많고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옛날 방식이라 느리고 위험한데 이사벨의 아파트는 초고층 빌딩 같아서 한참을 봐도 끝이 안 보였어요. 아파트, 출입구, 건물, 외벽, 정원, 도로 등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이사벨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파트가 모두 똑같이 생겼고 건물이 너무 높아서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파란색 옷을 입은 경비원이 제게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며 그 주소에 도착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경비원은 번역기로 알아들으면서 친절하게 이사벨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사벨이 나를 데리러 로비로 왔어요. 우리 딸은 사치스럽지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온 사실이 기쁘면서도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미래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사벨은 우리 부부를 꼭 안아주었어요. 초대가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데리러 온 것인데도 딸은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이사벨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딸은 29층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50층까지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TV 같은 모니터가 나오는 게 아주 최신식의 아파트인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뽀얗고 윤기 나는 대리석 바닥이 고급스러웠고, 작은 방들을 지나서 거실로 향하니 높고 탁 트인 조망의 멋진 광경이 펼쳐졌죠. 물론 아파트 단지 밖을 봤을 때는 안에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줄은 몰랐지만 아파트 내부는 호텔 같았습니다. 아니, 호텔보다도 더 깔끔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약간 썰렁한 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건물에 있는 고급 호텔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해가 어두워지자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자동으로 켜지고 낮이랑은 또 다른 멋진 장관이 펼쳐졌어요. 뉴욕의 맨하튼 이상으로 멋진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빌라에 살더라도 5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화롭고 부드러운 불빛이 쾌적했습니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져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정말 천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사벨은 웃으면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외출을 해도 핸드폰으로 에어컨 조절이 가능한 데다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도시가스도 잠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핸드폰 하나로 이걸 다 관리가 가능하다니. 이탈리아에서는 비교적 고가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이사벨은 한국의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다면서 웃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자 이사벨은 핸드폰으로 음식을 배달시키자고 했어요. 이사벨은 자신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인 치킨과 보쌈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음식을 핸드폰으로 주문한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얼떨떨했죠. 조금 뒤 현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포장된 음식들이 배달되었더군요. 배달된 포장 용기들도 신기했고 음식들도 맛있어 보였어요. 저희도 먼 길을 와서 시장하기도 했죠. 이사벨은 신나게 음식을 풀어서 그릇에 담고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마치 파티 같았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손님이 올 때마다 항상 직접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외식은 너무 비싸고 주문을 해도 늦게 나와서 굳이 외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곳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손가락만 까딱하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고 사는 이사벨이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이사벨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구경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좋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휘트니 센터랑 사우나, 키즈 카페, 골프장 등이 있었어요. 이용하는 비용도 저렴해서 더 놀라웠죠. 가장 놀라운 건 수영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희 이탈리아 집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저희 노부부 2명이 그 큰 수영장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거든요. 이곳 한국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이용만 하면 되니 부러웠습니다. 이사벨도 웃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이고 한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단지 중 하나라고 했어요. 너무 잘 사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사벨이 이탈리아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저는 계속 이탈리아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우울한 개구리처럼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는 호텔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란 걸 알게 되어 기뻤죠. 갑자기 사이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 똑똑한 딸이 사람을 잘 골랐지 하며 늦게나마 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에게 앞으로 이탈리아에 자주 오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에 우리 부부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말했죠.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또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제가 한국에 자주 올 것이라고 말했더니 사위는 비행기표는 자기가 계속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 있죠? 이 정도면 능력 있는 사위 맞지요. 한국을 무시했던 저의 좁은 생각을 반성합니다. 딸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내년에 다시 아파트로 딸을 보러 올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진짜 이 버튼 없었으면 죽을 뻔했다니까요. 여기는 한국의 버스 안 영국에서 온 이 여성은 식은땀을 흘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즈린이에요. 전 영국에서 유명한 마케팅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국인이랍니다. 최근에 회사 생활도 적응이 잘 됐고 나름 성과도 좋아서 6개월 전에 중국 지사로 파견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 생활을 시작했지만 파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고민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인 동료 왕첸이에요. 왕첸은 제가 만난 중국인 중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랄까요? 매사에 중국을 높이 치켜 세우는 걸 좋아했죠. 회사에서 뭘 하든 항상 중국은 이미 이런 걸 다 해봤다라든가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심지어는 K-팝을 좋아하는 저에게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를 베낀 거다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왕첸이랑 있으면 좀 피곤해요. 괜히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왕첸이 그런 얘기를 꺼내도 그냥 무시하고 제 할 일을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회사에서 베이징에서 텐진까지 당일치기 출장이 잡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왕첸이랑 같이 출장이 잡힌 거 아니겠어요? 저는 둘이서 고속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이나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왕첸 때문에 출장이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며칠 전부터 배탈이 나아지질 않아서 화장실도 자주 가는 상태였거든요. 출장 가는 날 아침이 되었는데 역시나 왕첸과 만나자마자 배가 슬슬 아파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왕첸은 이미 짐을 싸면서부터 중부고속도로가 얼마나 훌륭한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보이던 참이었죠. 어쩌면 좋나 싶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일단 고속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왕첸은 여전히 중국 자랑에 열을 올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겠어요?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았는데 다행히 그때 곧 휴게소에 들린다는 기사님의 알림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왕첸이 입을 열었어요. 로즈린, 넌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왕첸은 자기 나라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 저한테는 그게 전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배는 아프고 머리는 지끈거렸거든요. 응, 그렇구나 하며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런데 왕첸이 자기 얘기에 신이 났는지 계속 중국 휴게소 타령을 늘어놓는 거예요. 심지어 핸드폰까지 꺼내서 중국 휴게소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 휴게소랑 비교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봐봐. 중국 휴게소는 이렇게 깨끗하고 크잖아. 근데 한국 휴게소는 쓰레기 천지에 시설도 넓고 좁아 차이가 확연히 나지. 거기다가 제가 배를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중국 자랑이라뇨. 정말 눈치 없는 왕첸 때문에 배가 더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왕첸이 보여주는 영상을 봐줘야 자랑을 끝낼 것만 같았죠. 왕첸이 보여준 한국의 휴게소는 정말 생각보다 시설이 노후하고 더러웠어요. 정말 제가 아는 한국의 모습이 맞나 저조차도 의심이 갈 정도였죠. 드디어 버스가 멈추고 왕첸은 세계 최고 휴게소를 잘 다녀오라는 말을 남기고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저도 허겁지겁 버스에서 내렸죠. 그리고 정신없이 화장실을 찾아 뛰어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화장실 앞에 도착하고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른 채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화장실 안은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케 했죠. 바닥에는 휴지며 담배꽁초가 나뒹굴고 있었고 심지어는 껌이랑 과자 부스러기까지 벽에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거의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게다가 화장실 안에서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볼일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어떻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것만 같았죠. 겨우 사용할 칸을 찾아 변기에 앉았는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바닥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바퀴벌레였어요.
진짜 소름 돋아서 눈을 질끈 감아버렸죠. 내가 지금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건지 쓰레기통에 앉아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간신히 일을 마치고 허겁지겁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손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나마 있던 비누도 누가 가져갔는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모든 게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살면서 가장 최악의 화장실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와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데 어느새 왕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자랑하려는 눈치인데 저는 그 눈빛이 영 불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왕첸은 휴게소 식당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봐. 우리 휴게소 식당은 이렇게 크고 멋지잖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세상에 지금 장난해요. 저는 눈앞의 광경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어요. 식당이 멋지기는커녕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음식 먹고 아무렇게나 버리고 갔는지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바닥은 말할 것도 없이 각종 우물로 엉망이었고요. 이런 꼴을 보면서도 왕첸은 자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이에요. 대체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이 더러운 현실이 눈에 안 보이나 봐요. 시설이 좋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더럽게 쓰는데 진심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죠. 왕첸이 말은 무시한 채 목이 말라 망고 주스 한 잔 겨우 사서 마시는데 처음부터 망고가 나는 무리인 줄 알았다니까요. 겨우 진정된 배가 다시 아파질 것 같았죠. 저는 정말 이 악몽 같은 휴게소를 뒤로하고 빨리 출장지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휴게소 자랑에 혈안이 된 왕첸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죠. 버스 안에서도 왕첸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휴게소는 별로라면서 자기가 본 영상을 또 꺼내 제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그걸 볼 정신이 있을까요? 왕첸의 눈치 없음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하지만 제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버스로 돌아와 조용히 쉬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버스 안 풍경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스 안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있죠? 다들 음식을 먹고 자연스럽게 버스 통로에 버려버리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걸 피해 다니는 사람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당연한 일인 양 말이에요. 버스가 달릴수록 쓰레기는 계속 쌓여만 갔어요. 좁은 복도가 각종 우물로 뒤덮이기 시작했죠.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맙소사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지금 버스에 있는 건지 쓰레기장에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죠. 저는 이 악취나는 공간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선 아무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죠. 모두가 태연하게 제자리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온통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정신을 잃고 싶더라고요. 이 끔찍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잠은커녕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중국의 도로와 건물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대체 이 나라의 위생 수준은 왜 이런 걸까요? 중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밖에서 겪은 것도 모자라 이동 중에도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해야 한다니. 도대체 이 나라에 머무는 내내 제 정신 건강히 버틸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불안함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죠. 그렇게 최악의 기분으로 텐진에 도착했죠. 과연 이번 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중국에 대한 실망감만 깊어질 뿐이었죠. 왜 하필 이곳에서 일해야 하는 걸까요? 회사에 왜 중국을 택했냐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말이지 힘든 나날의 시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저를 한국 지사로 발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평소였으면 좋아했을 텐데 최근에 왕첸이 보여준 영상 때문에 그런지 한국도 중국처럼 똑같은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되었죠. 한국의 공중 화장실과 거리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로 가득할 것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이미 발령이 난 이상 거절할 수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월급쟁이의 신세란 원래 그런 거겠죠. 그래도 왕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한 줄기 위안을 얻었어요. 더 이상 그 녀석의 중국 찬양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과연 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처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가슴 속에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회사에서 주선해준 숙소로 향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현대적인 시설까지 괜찮아 보이는 곳이었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중국 숙소와는 비교도 안 되었었거든요. 마침 회사에서 제게 새로운 업무를 배정했어요.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출장이 잦을 거라더군요. 처음 듣는 도시 이름에 살짝 겁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왕 맡은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죠. 무엇보다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떨쳐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대전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대전까지 가는 버스를 기다렸죠. 저는 제가 탈 버스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의 외관을 보니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좌석은 널찍하고 푹신해 보였고 무엇보다 너무나 깨끗했죠. 바닥은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좌석마다 깔끔한 개인 모니터도 달려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편안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앞뒤로 많이 띄워진 좌석 간격 덕분에 다리를 쭉 펼 수 있었죠. 웬만한 비즈니스석 못지않은 느낌이랄까요? 좌석을 젖히고 누우니 마치 침대에 누운 것처럼 안락하더라고요. 게다가 승객들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모두들 배낭이나 작은 가방만 들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음식을 꺼내 먹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죠. 그 광경을 보자 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 여기는 중국과 달리 질서가 잘 잡혀 있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객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듯 했죠. 덕분에 여정 내내 편안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아닐까 싶었어요. 작은 습관과 배려심의 차이 말이에요. 고속버스가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승차감마저 중국 버스와는 비교도 안 됐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졌죠. 설렘 반, 걱정 반이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라면 한국 생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배 아래가 콕콕 쑤시면서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든든히 먹은 김치찌개가 탓인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심해져서 이마에는 식은 땀까지 맺히고 말았죠. 그렇게 배를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 제 앞에 모니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모양의 버튼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버튼은 한국어로 작성이 되었지만 저는 한국어를 몰라도 그 버튼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버튼을 누르니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던 기사님이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이동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눈물까지 날 뻔했다니까요. 정말 다행이었지만 약간의 찜찜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좋아도 휴게소만큼은 아니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머릿속에선 중국의 더러운 화장실과 식당이 떠올랐고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편견이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배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아 화장실을 꼭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화장실에 도착한 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있자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선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바닥은 물론이고 변기며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하나 없이 말끔한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거기다가 어떤 칸에 사람이 없는지 보여주는 전광판까지 있다니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한국 휴게소 화장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법한 수준이었어요. 오죽하면 마치 호텔 화장실에 온 기분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튼 순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센서가 달린 수도꼭지에서 자동으로 따뜻한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거기다가 폼이 나오는 기계까지 있다니 믿을 수 없었죠. 세면대 주변에는 핸드드라이어는 물론이고 핸드타월까지 구비되어 있었죠.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중국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화장실 문화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휴게소에 도착해 정신없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휴게소 식당은 마치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 같았거든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다양한 음식 매장들이 즐비했죠. 뭘 먹어볼까 고민하다가 한쪽에서 김밥을 파는 걸 발견했어요. 주문하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키오스크였죠. 사람들이 주문을 위해 그 기계 앞에 줄 서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저도 호기심에 키오스크 앞에 섰지만 문제가 생겼죠. 한국어를 잘 몰라서 도무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주변을 살짝 둘러봤지만 다들 바쁘게 주문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번뜩 스마트폰 번역기가 생각났죠. 떨리는 손으로 앱을 켜서 몇 가지 단어를 입력해 봤어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키오스크 화면에 영어 버전도 지원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죠. 영어로 된 메뉴 설명과 버튼을 보니 정말 쉽게 주문할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각 메뉴마다 사진도 있어서 주문이 더 편리했어요. 한국의 배려심에 또 한 번 감동했답니다. 외국인도 언어 걱정 없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세심하게 신경 쓴 점이 돋보였거든요.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건 김밥이었어요. 언젠가 한국 친구한테 맛있다고 들었던 게 떠올랐거든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밥알이 살아있는 식감에 신선한 야채가 아삭거리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나온 김밥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죠. 역시 한국은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중국의 식당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김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고 쟁반은 지정된 곳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훌륭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받쳐줘야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음식물 쓰레기 하나 없이 말끔한 테이블을 보면서 한국 문화의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문화적 차이를 새삼 느꼈어요. 한국은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를 깨끗이 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육받고 자라나나 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더라고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오랜 노력의 결과물 같았어요. 특히 깨끗한 휴게소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돋보이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고 자리를 정리하는 게 귀찮고 짜증날 법도 한데 모두가 기꺼이 동참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공공질서가 잘 지켜지는 걸 봤죠. 순간 중국에서의 경험이 겹쳐 보이게 되더라고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심지어 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같은 공간이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지 빼어난 시설이나 서비스가 훌륭한 문화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모여 비로소 아름다운 문화가 꽃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영국이든 중국이든 이런 시민의식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중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몸소 느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버스나 휴게소 같은 물리적 공간은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의식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더 중요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예의와 공중도덕을 배우며 자라나나 봐요. 버스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휴게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모두가 공공규칙을 잘 지키려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덕분에 공간이 쾌적하게 유지되더라고요. 어느덧 한국에서 생활한 지 7개월이 흘렀는데 정말 중국에서 지냈던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직장 동료분들도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요. 오죽하면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아직 못 가본 맛집들이 많은데 추천해 주실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꼭 가볼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